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난 물가 급등 공포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자산시장 참여자나 참여 예정자는요, 물가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자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결국엔 금리고요, 유동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가계나 기업 부채 증가라 양극화, 자산시장 과열처럼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측면에서도 이 저금리가 종식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소극적인 인상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이런 이제 저금리의 부작용은 좀 후순위에 밀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경기 회복 때까지는 최대한 자제할 것이고, 최근에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의 부작용 만으로 급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 급등이나 외환시장 불안은요, 급격한 인상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시중에 과도한 유동성이 풀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회수하는 부분이고요. 외환시장 불안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한다는 뜻이고, 그 이탈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붙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당근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진행했던 사례 두 가지를 보면요, IMF 구제금융 사태 때 투자자본 이탈로 인해서 외환시장 불안이 일어나자 금리를 올려서 투자자 이탈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부분이죠. 이 당시에 13%였던 콜금리가 25%까지 뛰게 됩니다. 이때 은행 예금금리 30% 넘었었죠. 그리고 2012년과 2013년 부동산 급락을 불렀던 이제 소비자 물가 급등, 2011년에 소비자 물가가 정부의 목표치보다 한참 높은 4%를 기록하니까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부분이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모두 다 물가 상승에 따른 빠른 긴축으로 일어났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장기 저물가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가 같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물가 목표치 2%에 한참 미달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급 과잉적인 부분이죠. 중국에서 중복 투자와 그리고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빠르게 낮아졌다는 부분. 두 번째, 전자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유통 과정이 축소됐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의 저성장 기조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동성 확대 전략으로 한국은행이 대응했고, 3.25%였던 기준금리가 현재 0.5%대까지 낮아지게 된 겁니다. 저금리로 인해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M2 증가는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저금리는 영원할 것이다,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얼마 전에 그런 사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장 작년과 재작년에도 심각한 저물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물가가 지속될 거다, 이런 주장이 힘이 받고 있고, 대부분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거 심각한 오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국의 저물가 기조는요, 2017년부터 변화가 나타나요. 2017년에 1.9%를 기록하고요. 2018년에 이제 말 하반기에는요, 2.1% 정부의 목표치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통화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면요, 물가 불안이 언급이 돼요. 그럼 소비자 물가 결정하는 변수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유가입니다. 유가가 1% 올라갈 경우에 소비자 물가가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가가 좀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오를 때는 5%, 10%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하나, 수입 물가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1% 올라갈 경우에 소비자 물가는 0.32% 올라가죠. 그래서 수입 물가를 결정하는 환율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2017년과 2018년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를 치고 올라갔을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유가 상승이 지목이 됩니다. 왜냐면은 유가가 $70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변화된 유가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미국과 한국의 2017년 이후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됐던 것도 큰 영향을 줬던 부분입니다.
야, 2019년과 2020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랙스완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가장 컸다는 부분이죠. 무엇인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서 소비를 억눌러왔다는 부분입니다. 2019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아까 유가하고 환율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비 심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소비자 물가거든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저물가를 점치면서 소비를 미루고 그것이 저물가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2020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민간 소비가 바닥을 기게 되면서 성장률도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벌써 불안 조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53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사우디에서 깜짝 감산을 했대요. 자, 과거와 다르게 산유국의 감산 공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또한 주요 산유국의 가격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게다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이제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급격한 수요 증가를 대응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쇼킹 부동산에서 국내 소비자 물가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워낙 강세가 워낙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입 물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물가 급등은 어느 정도 예견하기 힘들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12월 달과 다르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국채의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미국 성장 회복 기대감 과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더니 국제 투자 자본이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90을 넘었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1100원대로 안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작년 말까지 워낙 대세 강세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죠? 대한민국 성장률이 타 국가 대비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국제 자본이라는 거는 성장률 높은 국가에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했고 수출 경제 중심이다 보니까 수출 회복세에 성장률이 눈에 띄게 회복될 전망이 나오니까 당연히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죠. 직접 투자도 많고 금융 투자도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성장 회복세를 나타냈던 중국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안화 강세 동반됐던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 중국 국채를 쓸어 담는 외국인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나 중국의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약했던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성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자금이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인위적인 약달러를 이제 강달러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장 원리에 맞게 내버려 둔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자금이 더 빠르게 미국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든 달러는 강세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식품 원자재 가격의 급등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셨어요? 옥수수발 햄버거 인플레이션이 온대요. 왜 그럴까?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료 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쇠고기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럼 쇠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햄버거의 패티 가격도 올라가고 햄버거까지 가격이 오르는 연쇄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옥수수만 오는 게 아니라 국제 밀도 폭등세고요. 파묘 가격이 올라가면서 초콜릿이나 치약 가격도 올라갈 조짐이 보인대요. 계란 가격 국내에서 급등한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살아생전에 쌀값 급등한다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식품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 금속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컨테이너 부족으로 운임비까지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늘어난 원자재 수요를 공급이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할 거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2019년부터 이어진 경기 부진에 투자가 감소하면서 늘어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거란 거예요. 결국에는 소비가 살아날 때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작년 12월 17일 날 발표했던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2011년과 2020년 중 각각 1.0%, 1.5%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요. 근원 물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은 1%, 1.3%로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이제 물가가 그렇게 급등할 리는 없을 거라고 봤어요. 자, 이거 보시고 나서 야, 한국은행이 아니라는데 너 왜 오버하고 어그로 끄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저물가를 전망한 원인부터 봐야 됩니다. 왜 저물가를 전망을 했냐? 향후의 물가 여건을 봤을 때 유가 부분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당장 원유 가격 보겠습니다. 2021년에 원유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전망을 했냐? 브렌트유 기준으로 46달러에서 49달러 사이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55달러로 20% 가까이 급등을 했죠. 원자재 가격도요, 서서히 회복되는 구조를 전망을 하면서 농업 제품이나 금속이나 광물 가격도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수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단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급격한 저물가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어요. 올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소비자 물가가 높을 수 있는 요건은 지금 다 갖췄어요. 그래서 민간 소비만 돌아오면 되는데 이건 어차피 계절적 요인과 백신 효과로 더불어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작년 대비 급격한 물가가 나타난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계부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한국은행이. 자, 게다가 자산시장 쏠림도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가 급등을 했어요. 가계부채도 너무 많고 지금 자산시장 쏠림도 너무 많다는 부분입니다. 여유있게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인가 보는 진성 인플레이션을 기다리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예상보다 빨리 올릴 수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논쟁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안 오를 것이다, 물가 올라도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 인상이 없이 저물가가 지속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실업률 회복 없이 물가 회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가 될 때까지 연준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호주에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많이 회복된 호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코로나 여파로 사라진 일자리가요 90% 회복됐대요. 반년 만에. 왜 그러냐? 실질적 대부분이 서비스직 단순 고용 형태였기 때문에 자, 경기가 회복되니까 바로 고용을 늘려왔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인 정부의 현금 지급이 굉장히 많으면서 고용을 보장하는 게 2008년과 다른 대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의 급락이 없었다는 부분이죠. 자, 2008년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자산 가격 증시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부분이죠. 또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를 상회를 했습니다. 결국엔 소비가 늘어나야 이 물가 상승률과 고용 전부 다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전망하는 일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것이 소비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을 전 전망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물가 급등 소식이 들면 부동산 시장 하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물가가 오르면 집값도 안 오르냐? 왜냐면은 돈의 가치 대비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부분인데 부동산은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집값은 소비재가 아닌 자산이에요. 그것도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된 투자 자산이라는 부분이죠. 유동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물가 급등은 유동성 회수 신호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